안녕하십니까. 서남 조종래입니다. 어제가 5월 16일 5.16 혁명 기념일이었습니다. 1961년 5월 15일 저녁부터 5월 16일 오전까지 진행됐던 5.16, 과연 그때 죽음을 각오하고 5.16을 일으켰던 박정희 소장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전역을 하면서 다시는 자기와 같은 군인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오늘날 21세기에 와서도 미얀마 같은 곳에서는 계속적으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과연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일까요? 제가 읽고 있는 그 제3인류,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지은 제3인류라는 소설책에 보니까 문어라는 동물에 대해서 소개가 잠깐 나와 있더라고요. 문어는 생각보다도 굉장히 기억력이 좋고 아주 지각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어가 진화를 제대로 했다면 아마 인간에게 필적하여 대항할 수 있는 생물이 아니었을까라고 할 정도라는데, 왜 문어가 진화를 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이거랍니다. 문어가 암컷이 이제 알을 낳게 되면요, 너무 지쳐가지고 제대로 알이 부화되고 난 정도 되면은 암컷은 죽어버리고 만다고 하죠. 그 반면에 수컷은 오히려 알을 잡아먹거나 또는 새끼가 태어날 때쯤 되면은 도망가 버리고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어는 자기 부모에게서 어떤 지식을 받거나 또는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대의 어떤 지식이 계속 전달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력이 아주 좋은 문어라고 할지라도 결국 진화를 더 하지 못하고 더 이상의 발전을 하지 못하고 매번 그 세대에서만 살다가 만다는 거죠. 과연 인간의 역사의 중요성, 우리 역사를 계속 전달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을 거듭했나 봅니다. 오늘은 서나임이 말하는 한국의 비전 제13회 우리나라 행정부, 흔히들 정부라고도 하죠. 행정권을 행사하는 집행기구 행정부는 과연 큰 것이 좋을까, 작은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체계에 따른다면 행정부란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총리,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사원을 포함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집행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조금 넓은 의미로 행정부라고 하면은 대통령과 행정부를 모두 집행부 전체로 본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그 선거철만 되면은 정치 지도자들은 작은 정부 하다가 나중에 임기 말 돼서 통계를 보면은 대부분 정부 관련 인력이 증가했다고 언론이 떠들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현재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은 얼마나 될까요? 현재 그 행정부 공무원, 물론 그 국회나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빼놓고 하는 행정부의 인원은 작년 말 기준해서 행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약 108만 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국가직이 66만 명이고 지방직이 42만 명인데, 또 그걸 이제 어떤 영역별로 나눈다면은 일반직이 53만 명, 교원이 36만 명, 경찰직이 13만 명, 소방직이 5.7만 명 정도 됩니다. 여기는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 인력과 이제 선출직, 시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빼고 그렇다고 합니다.
일반직이 전체 이제 49%가 되는데 반해서 교원이 전체 33%를 차지하고 있어서 꽤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놀랐습니다. 16년 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기 전에는 103만 명이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108명이니까 또 5만 명 정도가 더 늘었죠. 여기에 이제 임시직으로 채용된 그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나 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왜? 임시직, 계약직은 그때그때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준공무원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또 얼마나 될까 궁금했습니다. 공공기관으로 이제 한정 같은 공기업이 이제 36개, 국민연금관리공단 같은 준정부 기관이 96개, 기타 공공기관이 218개나 돼서 총 350개나 있습니다. 2020년 기준해서 46만 2천 명이 이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108만 명을 다 합치면은 전체적으로 약 한 154만 명이 되는 셈이고, 그 임시 공무원, 임시직, 그런 사람들 더 포함한다면 또 몇만 명 될 테니 대략 한 160만 명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160만 명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를 작년 말에 2738만 명으로 보니까 약 5.8%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행정부 인원과 공기업 인원을 똑같이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한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생산 기능에 있기 때문에, 자생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세금으로 충당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제가 그렇게 분류해 보는 것은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세금을 얼마나 사용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공공 부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나를 한번 살펴본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행정부 내지 공공기관의 종사자들이 얼마 정도라야 적정 인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우리가 선을 긋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래한국이라는 주간지에서 나온 그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유익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작은 정부와 큰 정부를 가름하는 결정적 기준의 하나는 국가 경제체제다. 경제 자유가 없는 사회에서 정치 자유란 무의미하고 정치 자유의 종착점이 경제 자유이기 때문이다. 작은 정부나 큰 정부냐 한 결정적 기준의 하나는 국가 경제 체계다 이거죠. 경제 자유가 없는 사회에서 정치 자유란 무의미하다. 정치 자유의 종착점이 바로 경제 자유이기 때문이다. 참 와닿는 이야기였습니다. 큰 정부, 작은 정부란 자칫 추상적이자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인식하기 쉽지만 산술적 기준과 비산술적 기준으로 비교 판단할 수 있다. 산술적 판단 기준이란 정부 행정관리 체제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는 기준이고, 비산술적 판단 기준이란 정부 권력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는 기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술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정부 행정관리 체계에서 판단 원칙은 최소의 낭비와 최대의 효율입니다. 경제 원칙이죠. 이 경제 원칙을 따르는 것이 작은 정부의 길로서 최소한의 행정 및 공공조직과 최소한의 공공요원, 최소한의 간섭과 규제, 최소한의 비용, 최대한의 생산성과 효율성,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 이제 큰 정부라고 보면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권력 관리 체계에서의 판단 원칙은 권력 분립 및 권력 간 견제와 균형 작동 여부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치주의 확립 여부다. 권력 분립과 견제 및 균형 원리에 입각하여 어떤 경우에도 권력이 일방적으로 행사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정치 엘리트와 관료 엘리트가 필요 이상의 권력과 고단 행사를 하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봉사할 때 작은 정부 체계가 된다. 이게 이제 비산술적 기준이라고
미래한국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료 중에서 정치 자유의 종착점이 경제 자유다 하는 말은 정말 가슴에 와닿는 겁니다. 경제를 살리자고 하면서 오히려 비대한 정부를 가지고 기업을 압박하는 그런 정부 하에서 경제가 과연 살 수 있을까요? 160만 명을 20%를 더 증감을 한다 하더라도 30만 명 늘어나는데 불과한데 공무원 숫자만 늘려가지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고용 인원을 늘릴 수 있어서 그거로 인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모순됩니다. 결론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되 얼마나 효율성 있게 조직을 운영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는데, 그렇게 비추어 가지고 제가 몇 가지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더 이상 공무원 수를 늘리지 말자. 지금 당장 공무원 수를 동기를 한다 그러면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고시생들이 아주 황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어도 3년 후에는 공무원을 더 뽑지 않는다 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 공무원 수를 동결시키고 난 다음에, 그럼 신규로 뽑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또 정년퇴임이라든가 사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석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채울 것이냐? 재배치를 통해서 공무원을 전체적으로 재배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재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주어서 전체 우리 공무원 조직을 재분석해서 그 사람들이 가장 효율성 있게끔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연구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3년 동안에 교육을 해서 완전 재배치를 이루어서 더 뽑지 않고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같이 그 코로나 전국에 정말 바쁘다고 몸이 그야말로 그 쉴 틈 없이 일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대략 이 틈에 오히려 일이 없어서 그야말로 탱자하고 놀고 있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과감하게 줄여나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IE 기술도 도입하고 또 비정규직도 과감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 조직도 조직 간 경쟁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스스로 살아남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부수 조직을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수 조직 중에서 첫째 뭐냐면 각종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뭐 국회에서도 그런 위원회가 참 많은데 무슨 놈의 위원회가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원회가 많으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돼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죠. 되려 오히려 그 많은 위원회에서 나오는 비효율성이 더 오히려 국가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지금 사건이 발생한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아직도 근데 세월호 타령하면서 위원회, 무슨 위원회가 있죠? 둘째로 그 NGO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서는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NGO라는 것은 그야말로 비정부 조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조직인데도 그 정부에서 예산을 들이고 있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잘 봐달라는 식의 어떻게 보면 뇌물성 지원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부정직한 기반 위에서 무슨 청렴하고 깨끗한 NGO 활동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생을 갖추지 못하는 NGO라면 스스로 도태될 수 있게끔 놔둬야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NGO에 대한 모든 지원은 당장 중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모든 지원금, 무슨 희생자 보상금 등등 이런 것들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다시 한번 조사하고 제대로 책정되고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규명해야 됩니다. 5.18 희생자 보상금을 해서 이해찬 씨 같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받고 있느냐, 이거는 이야기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다시 한번 조사해야 됩니다. 당시 정치 논리로 인해 과도한 집행에 있어서
세금의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저는 제 주장입니다. 나라를 바쳐서 생명을 바치신 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분들은 홀대를 받고, 엉뚱한 일로 보상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대접을 받는다면 누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과거 간첩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분명히 처벌을 받아 놓고는 그 과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무죄로 판단이 나 가지고 오히려 보상을 받는다? 이런 황당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된다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나라도 결코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수를 먼저 동결해 놓고 재배치를 통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불필요한 조직, NGO 등 국가 자원의 낭비를 과감히 줄이고, 기업을 위한 지원, 예를 들어서 기술 개발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자금력 지원 등을 통해서 기업을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나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고 효율적인 행정부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간추려서 말씀드린다면, 공무원 수를 동결하고 재배치를 통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라든가 NGO 지원을 전부 중단하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데 역량을 쏟는다면 우리나라 정부도 살고 우리나라 기업도 살아나서 우리 국민 모두가 웃는 날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